그럼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나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업종이나 이런 것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라는 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업종과 사업자라는 거예요. 그럼 세금계산서로 공제가 안 되니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주겠다,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자들인데 지금 아래쪽에 적은 이 사업자들은 전부 다 신용카드 단말기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 업종에서 카드 결제한 적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뭐 미용실 가서든 아니면 뭐 항공권이나 택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쓰죠. 아니면 영화표 예매한다든지. 근데 카드로는 결제할 수 있지만 이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로 카드 결제한 거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는 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안 되니까 뭐 신용카드도 의미가 없네. 그럼 카드로 결제 안 하고 현금 줘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그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액 이걸 공제 안 해준다는 거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법인세 쪽으로 가게 되면 3만 원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안 받으면 비용 인정 안 해줄 거예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출장 간다고 비행기나 KTX 탔는데 법인카드나 이런 걸로 결제 안 하고 그냥 보통 예금으로 이체했다 그러면 경비 입증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법인세가 20% 더 나올 거기 때문에 꼭 법인카드는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가가치세 쪽 측면에서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해 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용카드로는 매입세액을 이중공제는 당연히 안 해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프로그램 입력할 때는 지금 위에 적은 이 사유들을 빼고 나머지만 입력을 하면 되는 거고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그 종류 구분을 할 때에 현금 영수증은 현금인데 주의할 게 법인카드를 썼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업용 카드를 법인카드라고 표현하는 거고 신용이라 적혀 있는 거는 우리 직원들 카드예요. 그래서 국세청에 법인 사업자는 직원들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을 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실 게 자, 이거 가능하고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액 공제는 되지만 또 다른 세법에서는 이걸 그냥 적격증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으로 봐요. 그래서 다른 세법에서 무시당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비용 인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직원들 카드를 가지고 금액이 큰 걸 사용하는 거는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만 기억을 하시고 그럼 사문신용은 기타 카드들 국세청에 등록한 종업원 카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부분만 주의하셔가지고 그럼 일반적으로 법인 카드겠죠. 그럼 이거 쓰시는데 시험 때 간혹 실수하는 게 그 현금 영수증인데 카드 번호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실수죠. 현금 영수증에 카드 번호 썼다는 건. 근데 뭐 실수 안 하면 좋은데 뭐 실수한다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뭐 빠져봐야 1점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속 서류하는 것들은 전부 다 부분 채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뭐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고, 자, 다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를 봤는데,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는 자, 프로그램 가지고 좀 보면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하고 그리고 안분 내역, 정산 내역, 재계산 내역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자, 어떤 사업자든 간에 과세 사업자라고 하면 우리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은 전부 다 쓰게 되는 거예요. 과세 사업자라고 하면 우리는 그 매입세액이 공제 안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데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자, 여기는 세금계산서 받은 거예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인데 여기 있는 이 사유에 해당을 했다.
그러면 그냥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아예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방금 우리 발 앞에 신용카드 매출표 수령명세서처럼 세금계산서 받은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니까 신고는 해주되 공제 안 받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면세사업에 관련이라고 적혀있는 이 5번은 이 전부 다를 면세사업에만 쓰면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예 그냥 통째로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겠다. 과세사업에만 쓰면 아예 이 서식 자체에 안 들어오는 거고 면세사업에만 쓰면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겸용사업자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는 과세사업에 사용한 비율만큼은 매입세 공제 받을 거고 면세사업에 사용한 만큼은 우리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용사업자들만 여기에 안분, 정산, 재계산 이 탭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럼 안분계산이라는 탭은 예정신고 때 하는 거예요. 예정신고 때만. 그럼 예정신고 때는 우리는 그 공통매입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면세사업 비율만큼 불공제하겠다라는 취지인데 그런 면세사업 비율을 구하는 공식에 대입할 기준 금액이 원칙이 공급가액 기준인 거예요. 이 공급가액이라는 게 매출액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사업을 해요. 그럼 과세사업을 하는지 면세사업을 하는지 그걸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에 기준이 그냥 여러분이 이번 신고 기간 동안 그냥 사업을 해보고 그 사업을 했는데 과세사업 매출액이 예를 들어 7천만 원이고 면세사업 매출액이 3천만 원이고 총 내매출이 1억인 거예요. 그럼 전체 1억 중에서 면세품 판 게 3천이면 면세 비율이 30%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는 경우에 우리가 사업하면서 얼마의 그 과세품 면세품 팔려고 얼마만큼 사왔는지 이 매입 비율 가지고 기준을 잡는 게 차선책인 거예요. 근데 이 사오는 금액마저도 적절하지가 않으면 우리가 예정 공급가액 기준으로 그럼 얼마만큼 팔 건지 예상을 하는 거고 그것마저 적절하지 않으면 우리 사업장에 과세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는 면적, 면세 사업하는데 사용하는 면적 이렇게 구분을 비율로 나눠서 면세 비율을 따질 거예요. 제일 비합리적이겠다고 보이죠. 왜냐면 우리 마트 같은 경우에 농산품은 뭐 쌀이라든지 그런 거는 가격 대비 그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을 건데 뭐 과자나 껌 뭐 이런 과세품은 면적을 작게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면적을 하는 건 비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자, 예외 사항이 뭐냐면 자, 이건 이론상인데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도 과세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면세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건물의 경우에는 면적으로 해요. 제일 먼저 우선이 건물의 경우에만 예외 사항이에요. 왜냐면 우리 건물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동사용 재화에 돈이 들어갈 건데 면세 사업도 하고 과세 사업도 할 수 있겠죠. 우리 은행이나 병원이나 이런 게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나머지 일반 과세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면적을 써요. 근데 우리 시험용으로는 그냥 무조건 공급가액 기준 들어가고 그리고 안분에서는 공통매입 공급가액 기준이에요. 먼저 세액이 아니고 공급가액이라는 걸 기억하라 그랬고 여기 총 공급가액은 예정때 매출액과 예정때 매출액 중에 과세 매출액과 면세 매출액을 합치고 그래서 총이라는 건 과세 면세 합친 전체 매출액 중에 면세 공급가액을 쓰면 면세 비율이 나오겠죠. 이거 가지고 그러면 이 세액의 면세 비율만큼 불공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정산에서는 똑같이 기준을 공급가액 기준으로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인지하셔야 되는 게 총 공통 매입세액을 면세 비율만큼 불공제 세액 구하는 여기는 과세 기간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에서는
우리는 확정 신고 때 하는 건데 확정 신고가 때에 우리 이번 과세 기간에 모든 면세 비율을 전체 매출액의 면세 비율을 가지고 과세 기간에 불공제세액을 먼저 구한 후에 바로 앞 예정 신고 때에 불공제했던 거를 빼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매입세액 부분. 공급가액은 또 기억이 좀 잘 나다가 이 매입 부분에서 예정 확정 거를 합쳐야 된다는 걸 우리가 또 이제 잠시 잊고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이 매입세액도 예정 확정 거 합치는 게 우리 여기 기불공제 매입세액이라고 적혀 있는 얘가 예정 신고 때 안 보냈던 거를 여기에 넣어서 이걸 빼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 빼는 이 매입세액은 예정 신고 때 거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예정 확정 거에 합친 이번에 공급가액이 아니고 공통 매입세액을 가지고 예정 확정 거의 과세 면세 공급가액 전체 과세 기간의 총 매출액 중에 예정 확정의 면세 공급가액을 쓰면 과세 기간의 면세 비율이 나올 거고, 이게 우리 확정되는 과세 기간 면세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린 예정 신고 때 안분 계산해서 불공제했던 세액을 여기에서 빼주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이번 확정 신고 기간에 불공제 세액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재계산 탭은 우리 확정 신고 기간 때 그때 과세 기간의 면세 비율이 나오니까 과세 기간의 면세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날 때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무이급 시험에서는 답 없음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5% 이상 차이가 안 날 확률은 좀 거의 없는데, 그럼 거의가 아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입력을 할 때에 자산에서 건물이나 구축물 혹은 기타 자산 이걸 선택하는 이유는 감가 체감률이 5%와 25%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할 거고, 그리고 취득 연월을 써주는 건 경과 과세기간 1과세기간에 5%다 25%다 다를 건데 몇 과세기간이 지났는지를 우리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취득 연월을 쓰게 될 거예요. 그럼 이 경과 과세기간 수를 센다라는 건 여기에는 고정자산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 토지나 원재료가 있으면 제외를 하세요. 그럼 꼭 원재료나 토지가 꼭 한 번씩 껴 있더라고. 그럼 그건 빼시고, 그리고 우리 여기에 입력한 후에 자 과세 기간에서 단기 거는 당연히 이번 신고하는 기간 2기 올해 2020년 2기에 대한 정보를 쓰게 될 건데, 이 직전이라는 건 꼭 바로 앞에 있었던 그럼 1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재계산했거나 확정 신고했을 때 있죠. 우리 부가가치세법이 알고 있는 우리 회사의 면세 비율을 등록한 그 비율의 정보를 쓰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증가율이라고 적혀 있는 여기에 들어오는 게 지금 신고하는 곳과 이 앞에 신고하는 곳의 면세 비율의 차이를 내는데,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면세 비율 계산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단기와 직전에 이 총 공급가액에 면세 공급가액을 쓰면 이렇게 증가율을 내주기 위해서 K랩에만 이런 행동을 해둔 거예요. K랩에만 이런 행동을 해뒀는데, 여기에 직전 과세기간에는 재계산을 하지 않았었는데 직전 과세기간에 우리 총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을 쓰게 된다면 이건 오히려 우리한테는 독이 되게 되겠죠. 이건 마지막 면세 비율 계산했던 그때의 면세 비율 구하는 정보를 입력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금액이든 이 금액이든 이 금액이든 전부 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지금 51번 칸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신고서에서는. 자, 그럼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51번 칸에 적혀 있는 글자가
공통매입세 면세 사업분이죠. 그럼 여기에 안분 때 불공제한 거든 정산 때 불공제한 거든 아니면 재계산해 가지고 불공제해야 되는 거든 전부 다 여기에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것만큼 우리는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거니까 불공제 처리하겠다는 거니까 우리는 부가세 대급금을 차변에 있던 걸 이 금액만큼 대변에 써줘야 되고 그럼 차변에는 이 불공제하게 된 우리 취득했던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거예요. 우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거나 아니면 관련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제는 원재료 샀다고 문제에 적혀 있어서 제가 원재료라고 썼는데 만약에 원재료가 아니고 비품이었다든지 기계장치였다든지 그렇다면 뭐 비품이나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부가세 대급금 줄이는 거를 포함시켜 줄 거예요. 그럼 거꾸로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와서 면세 비율이 줄어들어 가지고 마이너스가 와서 매입세액을 거꾸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 기계장치나 비품의 가격을 줄이고 부가세 대급금을 높여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면세 비율은 무조건 늘어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초창기에는 면세 사업이 잘 됐다가 뭐 예를 들어 마트를 하는데 처음엔 쌀이 잘 팔리다가 그 다음 과세 기간에는 이제 농산품이 안 팔리고 일반 공산품이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면세 비율이 줄어들겠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공통매입세액을 과거에 불공제했던 부분을 돌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언제든지 자유롭게 현황에 맞춰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였고, 자, 다음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해서 봤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우리가 그 다른 부속 서류들을 하면서 뭐 내용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이 칸들이 낯설지는 않았죠. 오히려 조금 생소한 건 그래도 많이 쓰지 않았던 게 예정 누락분들이었어요. 예정 누락분은 우리가 잘 사용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예정 누락분 쪽을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저와 같이 그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거 하고 뭐 가산세 문제들하고 막 볼 건데 그럼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 신고서를 작성하는 건지 아니면 자료가 예정 누락분을 제시해 준 건지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있고 누락분만 작성하는 문제가 있고 신고서 작성하는데 이 중에서 한두 개가 누락분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는 정보가 누락분인 건지 아니면 이번 신고하는 정기신고서 작성하는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크게 생각을 안 하다가 어제 마지막에 가산세라는 부분을 좀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계산하고 하려고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처음 보니까 조금 생각이 많이 들었었죠. 자, 이 가산세라는 건 우리 회사가 세법상의 의무들을 다하지 않았을 때의 징벌 효과로서 우리가 벌금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세요. 가산세, 가산금이라는 표현이 있고 연체료라는 표현이 있죠. 가산자가 붙는 거는 벌금이에요. 연체자가 붙는 건 이자예요. 그래서 벌금은 일반 사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그래서 가산자가 붙는 거는 벌금이라서 국가만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른 말로 할게요. 가산금도 나오고 그래서 연체료도 나오는 거예요. 가산금은 벌금이고 늦게 준 이자는 또 늦게 준 이자대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라는 건 여러분들이 벌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법정 공부하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좀 웃으면서 욕하는 곳이 한국전력이에요. 왜 한국전력을 욕하냐면 제가 방금 가산자는 벌금이고 연체자는 이자라 그랬죠. 근데 이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연체 가산금이라고 표현 썼는데 옛날부터 써와서 그냥 제재 안 하고 쓰는 유일한 곳이 한국전력이에요. 그래서 한국전력이 여러분들 전기세 안 내면 연체 가산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건 이자예요. 걔네들이 우리한테 벌금을 부과할 권리는 없죠. 그냥 이용 요금을 늦게 줬기 때문에 이자를 부과하는 거니까 일단 연체자가 붙으면 다 이자인 거고 가산자가 붙으면 벌금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여러분들 그 상식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도 나중에 계속 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가산세는 벌금 성격인 건데 그럼 세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벌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럼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로 부과를 하고 그리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도 부과를 할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먼저 보면 부가가치세법은 다른 거 가지고 혼 안 낼 거예요. 부가세법은 그냥 단순하게 세금 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고 전송했느냐 보고 그걸 이행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금계산서 가산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부가가치세법은 가산세를 부과를 할 때 그때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죠. 이 금액을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의 1%든 2%든 이렇게 가산세를 부과를 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이 봐야 될 때 자 시험 문제에서 간단하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날짜가 안 나와요. 근데 세금계산서 발급에 날짜가 적혀 있으면 일단 수상하게 보고 이 적법하게 발급했는지 적법하게 전송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을 가지고 먼저 봐서 발급하고 전송 두 개가 다 걸릴 수가 있지만 우리는 그 이중 과세하지 않고 하나만 과세를 할 거예요. 그럼 하나만 과세할 거면 가산세가 큰 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할 거기 때문에 항상 먼저 발급하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럼 발급에서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있어야 될 거는 정상적으로 발급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발급 기한은 공급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정상적으로 발급한 걸로 인정해 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11일부터는 그런 발급을 늦었다라고 할 거고 그럼 늦게 발급했다라는 게 지연 발급인데 이 지연 발급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기간은 확정 신고할 때까지는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번 과세기간 끝날 때까지는 부가가치세법은 절대 과세기간을 넘나드는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세기간권은 이 과세기간 안에 해야 되고 그때 못했으면 이건 수정해서 다시 신고하는 거지 그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해 주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냥 1기께 잘못됐고 빠뜨렸으면 1기껏 새로 신고하는 거지 이걸 2기에 넣고 하는 건 없어요. 예정신고 때 빠뜨린 거는 과세기간이 안 끝났으니까 확정신고 때 할 수 있지만 확정신고 때 끝난 거는 그걸 나중에 따로 보완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새로 신고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세기간까지 하면 늦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과세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발급을 안 했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과세기간 그 확정신고 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발급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연 발급하고 미발급은 1%, 2%인데 우리 K랩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가산세가 옆에 나오기 때문에 뭐 가산세율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자, 종이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발행을 했다면 자, 우리 법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죠. 그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면 뭔가 제재를 가해야 당연히 전자세금계산서를 계속 이용하도록 둘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면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1%인데 이것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련된 가산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여기 칸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세금계산서 안쪽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느 칸에 들어가도 상관없이 1%의 가산세만 우측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측에 있는 이 가산세가 여기에 들어와서 납부할 세액에 더해질 거거든. 벌금만큼 더 내야 되니까. 그럼 여기 1%만 나오면 되는데 이 62번 적혀있는 지연 발급 칸이 1%인 가산세 칸이라서 일반적으로 62번 칸에 종이세무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여기에 많이 넣어요. 그런데 미발급에 넣었든 지연수치에 넣었든 상관은 없는데 그렇다면 옆에 금액은 1%가 아닐 거니까 1%의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이제 전송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을 했어요. 발급을 하지 않았으면 지연 발급이든 미발급이든 가산세 부과하고 끝나는 거고. 그런데 적법하게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했다면 그 다음 체크할게. 그럼 전송은 다음 날 했는지 봐서 다음 날 우리가 전송을 잘했으면 다음 날까지니까 전송기한은 다음 날까지라 그랬죠. 그럼 11일까지 이런 건 없어요. 이제 그럼 다음 날까지고, 그럼 다음 날까지 안 했으면 그 다음 날, 다음 날의 다음 날부터 우리는 지연 전송이 시작되는 거고, 이 지연 전송도 우리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25일 확정신고 기한까지 부가세 신고할 때까지만, 우리 확정신고할 때까지만 전송을 하면 그냥 지연 전송으로 봐줄 거고, 근데 그 기간이 또 지나게 되면 우리는 미전송으로 전송을 하지 않았다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의 이 기간을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그 옛날 자료들을 보시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네이버나 다른 곳에서 가산세를 찾아보신다면 2020년 3월 이후 거만 보셔야지 그 이전 거 보시면 기준점이 틀려요. 근데 이게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이 기준점 틀린 거 하나를 잘못 보면 그 다음부터 엄청 꼬이니까, 그 인터넷 게시판에서 뭔가를 여러분도 보신다면 작성 일자가 있죠. 그러면 2020년 3월 이전 거는 절대 보시면 안 돼요. 그때 되면 얘가 11일 돼 있고 또 그 이전 거 가면은 얘가 11일까지고 막 바뀌어 있어요. 그걸 정리해 가지고 작년에 다 이렇게 7월 25일, 1월 25일 이렇게 확정신고 기간까지로 다 계정을 맞춰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계산서도 세금계산서랑 같은 방식인데 전자계산서 제도를 한 템포 늦게 했기 때문에 계산서하고 똑같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다고 또 계산서 거하고 규정 같이 맞추시면 안 돼요. 계산서도 11일까지였다가 지연 전송을 다음 날로 바꾸고 11일로 지금 바꾼 상태고, 이제 올해 중에 걔도 25일로 바뀔 거예요. 한 템포 늦게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금 계산서로 봐야 되고, 그리고 2020년 3월 이후 게시물만 만약 인터넷으로 접한다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산세, 부가세법상 가산세는 옛날 기출 문제 보면 값이 다 틀려요. 자, 그럼 이제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우리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보면, 우리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우리 국세기본법에서 사업자 보고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신고하지 않았을 때도 가산세를 부과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이자 성격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준 금액이 누락한 납부세액 신고서에 빠진 금액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고서에 납부할 세금을 신고를 할 건데 그 금액 중에 빠진 금액만큼을 우리는 그 금액 가지고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근데 우리가 빠뜨린 것도 잘못한 거지만 공제 받으면 안 될 걸 공제 받는 것도 매우 잘못한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다 가산세를 똑같이 부과를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산세에서 신고 불성시를 먼저 보면 무신고가 있고 과소 초과 환급이 있어요.
그럼 이 무신고라는 건 통째로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과거에 우리 회사 직원이 이 과소신고할 수 있는 걸 경험이 없어서 무신고를 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첫 번째 회사 있다가 그 다음 회사 들어가 있는 중에 이제 한 1년 좀 안 돼서 제 밑에 직원이 들어왔어요. 엄청 기분이 좋았었어요. 왜냐면 부가세 신고할 때 그때는 페이퍼 세대니까 종이를 가지고 제일 처음에 사무실을 안 오고 세무서로 가요. 그래서 번호표를 뽑고 사무실에 와서 서류 챙겨서 이제 가서 번호 순번 확인하고 점심 먹고 나면 딱 내 차례가 돌아오는 뭐 그런 정도의 타이밍이었는데, 근데 그 힘든 하기 싫은 귀찮은 걸 밑에 직원이 할 수 있으니까 왔으니까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 직원이 어떤 실수를 했냐면 우리 사무실에도 그때 당시에 아빙기로 쓰는 카드로 결제를 받았었어요. 그럼 카드 매출도 있고 우리 법인카드도 쓰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 우리가 법인카드 사용한 금액이 들어가서 공제받을 걸 작성을 하면서 여기에 금액을 썼어요. 수기로 할 때 여기 금액을 쓰면 뒤에 첨부 서류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신용카드 매출연표 수령명세서를 같이 뒤쪽에 서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과세 공무원은 우리가 뭔가 과세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공무원 다 똑같아요. 행정안전부에 들어가서 서류 제출하든 전체를 다 보고 뭐뭐 빠졌어요라고 안 해요. 쭉 보다가 이거 없네요 하고 그럼 다시 바로 그 자리에서 수습하고 돌려줘요. 뒤에 뭐 떴는지 안 봐줘요. 뭐뭐 빠졌다가 아니고 가다가 하나 빠지면 그게 스톱이에요. 왜냐면 그 다음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걔가 이걸 안 가지고 가서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들고 사무실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 오후 3시 좀 넘었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고 왔나 보다라고 했는데 뭐 부시럭부시럭 거리더니 좀 이따 또 나가. 걔는 그때서 다시 나가서 접수하려고 했는데 그땐 번호표도 안 줘서 우리 회사 거 통째로 신고 안 한 거예요. 원래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얘가 서류가 빠졌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음 사람 못 부르게 막고 여기에 빨간색으로 줄 긋고 그리고 여기 금액 수정하고 그리고 여기 금액 수정해가지고 그대로 계속 읽어 나가도록 시켜야 됐는데 그 직원이 이제 그런 경력이 없다 보니까 통째로 가져온 거예요. 만약에 이것만 뺐었으면 과소신고가 됐을 건데 그날이 25일이고 금요일이었어요. 망한 거죠. 그래서 월요일까지 방금 제가 말한 통째로 신고 못한 거잖아. 그때 하는 게 무신고예요. 그럼 기한 후 신고라고 부르는 이유가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안 했잖아. 신고 기한 이후에 신고한 데서 기한 후 신고예요. 그럼 무신고가 어떤 건지 이미 이해가시죠? 통째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무위급에는 얘가 안 나와요. 통째로 안 했다고 나오지 않고 몇 개 빠뜨린 걸로 나올 거니까 우리 부가세 신고서에서 가산세 할 때에 여기에 들어갈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가산세 서식 작성하는 거를 완전 까먹어 버린 거예요. 시험 때 많이 들어간다는 거. 여기 들어갈 일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험 보는 건 예정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반영하는 거. 그건 예정 때 몇 개 빠뜨린 거잖아요. 그리고 수정신고라는 건 뭔가 한 적이 있어야 수정하지. 한 적이 없으면 수정신고가 아니고 기한 후 신고예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과소 초과한 것 여기에서 부당할 일은 절대 없어요. 문제 대놓고 적어놔요. 부당 과소 신고가 아니다. 뭐 이렇게 적혀 있거나 아니면 과소 초과한급 일반이다라고 대놓고 적어 놓을 테니까 그러면 우린 가산세가 10%예요. 그럼 이 10%라는 게 내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에 빠뜨렸던 세금 중에 납부해야 될 누락된 세금의 10%를 가산세로 하는데 이것만 기억해야 될 게 아니고 이걸 그럼 빠뜨렸으면 빨리 가지고 와서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 가산세를 감면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산세 감면은 1개월 이내 하면 90% 감면을 하는데 그럼 90% 감면을 한다는 건 가산세를 10%만 부과하겠다라는 거랑 같은 의미죠. 그죠? 90% 깎아준다는 거는 10%만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90%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례로 나오는 유형이 수정신고예요. 여러분이 실무에 가면
예정 때 누락한 것도 확정까지 안 끌고 가요. 바로 수정신고 들어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루 이자가 붙어요. 그걸 3개월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발견하면 바로 수정신고 들어갈 건데, 수정신고는 기존에 신고했던 거하고 빠뜨린 거를 다시 채워 넣어서 제대로 신고하고 차이 나는 금액만큼을 가산세가 누락한 납부세액이 될 거니까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시험에 나올 때는 그래서 대다수가 1개월이 아니라 막 며칠 이내에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용을 받을 거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시험용으로 항상 예정 때 누락한 거를 확정 신고 때에 반영을 해서 신고를 하면, 그때는 예정 신고는 4월 25일까지인 걸 확정 신고에 하면 7월 25일, 이기면 10월 25일 해야 될 걸 그 다음 연도 1월 25일,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개월 이내 신고하는 75% 감면을 적용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75% 감면을 받는다는 건 25%만 부과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0% 가산세에 25%만 부과할 거다라고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죠. 자, 이게 우리 일반 신고 불성실 가산세인데, 여기에 안 들어오는 게 영세율에 대한 신고가 우리는 납부세액을 가지고 부과하다 보니까 영세율에 대한 부분이 신고 불성실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영세율에 대한 거는 우리는 과세 표준으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예요. 그럼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그래서 영세율 고래 우리 매입 매출 존폐의 과세 유형으로 치면 12번 매출 영세 16 수출했던 거, 그게 공급 가액을 써주면 0.5%니까 컴퓨터가 0.5%로 계산을 그냥 해줄 거예요. 그럼 그 세액을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얘도 신고 불성실이고 우리 앞에 감면하던 얘도 신고 불성실이니까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감면 적용이 이것들이에요. 그래서 수정 신고에서 90% 감면이면 얘도 90% 감면 적용할 거고, 예전 신고 누락분 확정 신고에서 75% 감면 적용받으면 이 금액에도 75% 감면 적용받을 거니까 자동으로 가산세 계산을 해주면 감면은 여러분이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부지연, 과거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라고 이름이 붙어있던 거였는데 이건 이자예요. 이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 책을 뒤에 이제 기출문제 풀다 보면 이 미납 일수를 알려주도록 적혀 있어요. 근데 그게 적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 불과 2019년도까지만 해도 그 날짜 입력하는 방식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지 않고 직접 계산하도록 해서 계산기에다 계산했었어요. 그래서 납부부정시 가산세를 냈었는데, 근데 그 스마트 A가 이 가산세 문제를 내면서 이 날짜 넣는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내준 거예요. 근데 원래 실무 버전은 전부 다 날짜 계산은 날짜를 입력하면 자동 카운팅 돼요. 경영 버전이니까 공부하라고 그렇게 죽여놨는데 사람들이 다 오해하는 거예요. K레면 없고 스마트 N이 있다. 근데 세무사에서는 그 기능을 활성화시켜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는데 K랩이 자기 마음대로 활성화시켜 버렸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세무 이것까지 시험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기능을 활성화시켜 버리면서 이 공식을 이제 여러분한테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미납일수도 원래 1기는 90일이나 91일이고 윤년이 있을 때만 우리 90일, 91일이고 아니면 91일이고 2기는 92일이에요. 그래서 그 날짜가 그렇게 나오는 건데 이 미납일수 계산하면 다 그렇게 나올 건데, 근데 시험 때는 좀 우리들 계산하기 편리하라고 뭐 미납일수는 90일이라 가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적어놨던 게 지금 이제 우리 기출 문제 보면 있는데, 그럼 날짜가 안 맞기 때문에 그 미납일수는 전부 다 무시할 거예요. 우리 예정 1기 예정 확정, 2기 예정 확정이 90일, 91일, 90일, 90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날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1월, 2월, 3월 해가지고 30일이 있는 거 세워가지고 더하기 해보시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얘는 뭐 사실 크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럼 얘는 누락한 납부세액만 잘 쓰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여기에 쓸 금액하고 여기에 쓸 금액 그리고 여기에 쓸 금액은 같은 금액이다. 누락한 납부세액에 당연히 10% 가산세 할 거고 납부지연도 누락한 세액의 이자를 받는 거니까 이 두 개는 같은 금액인 거예요. 이 두 개는 같은 금액으로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 금액 계산할 때에 이 매출의 예정 누락분과 매입의 예정 누락분에서 여기 합계에 있는 누락한 매출세, 매입에 있는 합계에 있는 누락한 매입세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을 빼서 우리는 누락한 납부세액을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 이 둘이가 다 누락한 거고 세액칸이니까 매출세액에서 누락한 매입세액 빼면 누락한 납부세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 누락한 납부세액을 구하면 그 금액이 지금 여기하고 여기에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얘가 이자라 그랬죠. 그럼 영세율은 원래 낼 세금이 있었나요? 영세율은 원래 낼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영세율에 대해서는 우리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가 안 되는 거예요. 납부지연 가산세가. 자, 그럼 우리 1교시 마지막으로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예정 누락한 게 내가 세금계산서 발행한 게 누락한 게 봤더니 1억이 있어서 1,000만 원을 납부해야 됐는데 근데 세금계산서로 내가 공제받아야 될 거 공제 안 받은 게 1억 2천만 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 누락한 납부세액이 있나요? 이건 누락한 납부세액이 아니라 누락한 환급세액이죠. 그죠? 지금 누락한 매출세액이 1,000만 원이고 누락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1,200이면 200만 원 내가 거꾸로 환급받아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국세기본법이 괘씸할까요? 내가 스스로 3달 동안 이 돈을 안 찾아가고 이자만큼 내가 스스로 가산세를 맡고 있었죠. 그래서 이때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야 될 거 안 냈거나 작게 냈거나 혹은 공제 받으면 안 될 걸 공제받은 게 잘못한 거지. 이건 받을 수 있는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 내가 스스로 늦게 받으면 내 스스로 징벌 효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락한 게 있는데 누락한 납부세액이 더 크면 납부세액 매입세액이 더 크면 그러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발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이거 자주 나와요. 그럼 막 누락한 거 썼는데 봤더니 매입세액만 있거나 매입세액이 더 커. 그러면 가산세 없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쉬었다가 우리 교재 474페이지로 가서 474페이지 문제 보면서 오늘 가산세 문제 풀기 시작할게요. 쉬었답시다.